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긴급 업데이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우크라이나인가요? 지난번에 우리 방송이 나가는 중에 사태가 또 급변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인 21일이죠. 푸틴이 동원령을 발동했어요. 우리 방송에서 러시아군이 30에서 50만 명의 추가 병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방송 전날 푸틴이 발표를 해버렸죠. 참고로 지난 방송의 원고 시점은 14일이었고요. 녹화 시점은 16일이었습니다. 하여간 결과적으로 방송 시점만 놓고 보면 뒷북이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푸틴의 동원령과 그 의미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짚어볼까 합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이번에 푸틴이 내린 동원령은요, 예비군 동원령입니다. 일부 댓글에서 러시아가 총 동원령을 내렸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전면적인 동원령이 아닌 부분 동원령입니다.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상에서 러시아의 병력 손실 중에 숙련된 병력의 손실이 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걸 반영하듯이 예비군에 대한 동원령이 발동이 됐어요. 그런데 동원 규모가 30만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푸틴이 군 동원령을 새로 발령한 데 대해 뭐라고 얘기했냐? 동원 대상은 예비군 전력의 1%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예비군 자원은 2,500만 명이지만 실제 군 생활을 하고 주특기와 전투 경험이 있는 약 30만 명 정도를 동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대학생들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어요. 일단은 러시아군 그 예비군 병력이 2,500만이라는 게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그 징병 대상 연령자는 거의 빠짐없이 다 군대를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지금 예비군 병력이 얼마나 되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7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약 한 5.5% 되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 인구가 한 1억 5천만 명이거든요. 1억 5천만 명인데 예비군이 2,500만이다? 그럼 인구의 17%예요. 이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징병제에서 다 군대를 갔다 오는데도 불구하고 5.5%인데 러시아는 지금 이원화 체제잖아요. 하나는 계약직 전투 인원, 또 하나는 단기 11개월의 징병 인원. 근데 이 단기 11개월의 징병 인원도 대학생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그럽게 봐도 한 5, 6%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무려 인구의 17%인 2,500만이 예비군 병력이다.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1억 5천만이라고 했을 때 한 5%, 그러니까 700에서 800만 정도가 실제 예비군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중에서 30만을 동원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워드만 놓고 봤을 땐 그러니까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데려오겠다는 얘기죠. 이건 사실 그 예비군이 한 몇백만 되는데 주특기하고 전투 경험이 있는 30만 정도 동원 대상이다. 그렇다면은 그 전투 경험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직전에 시리아 내전이나 아니면은 뭐 조지아 전쟁, 그 다음에 2014년 크림반도 작전인데 2014년 크림반도 작전에서는 특수부대만 갔기 때문에 아마 시리아 내전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병력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 제대한 지 5년 이내겠죠. 요런 병력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동원을 한다, 이런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특기는 아마 특기병일 거예요. 뭐 언론에 나오기는 뭐 전차병, 그 다음에 포병, 그 다음에 뭐 소총수, 이렇게만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전차나 장갑차 등 기갑병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에 못지않게 저는 항공기 파일럿들도 좀 많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러시아군은 이번 전쟁에서 전차를 1000대 이상 잃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측은 러시아가 2000대가 넘는 전차를 잃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수적으로 한 1000대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장갑 차량은요, 무려 3000대를 파괴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발표했지만 이것도 절반 정도 줄여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차하고 장갑차를 합친 기갑 차량 한 2,500대 이상을 러시아군이 잃었다고 대충 보면요. 근데 보통 이 러시아군은 전차나 장갑차나 승무원이 3명이에요. 전차도 3명 타고 장갑차도 3명 타거든요. 그렇다면 대충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기갑병과 인원 손실이 러시아가 대충 한 1만 명에 근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집되는 인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기갑병과 인원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 다음에 포병은 왜 그러냐? 정확한 통계 수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충 나오는 거, 여기저기서 나오는 걸 좀 조합을 해보면, 고정식 견인포는 한 70문 정도, 그 다음에, 자주포 같은 거 있죠? 자주포는 한 150문을 잃은 것 같아요. 근데 견인포는 조금 더 인원이 많이 붙고요. 5명에서 7명 붙을 수도 있고, 이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이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었다. 그 다음에 포병이 특히 이제 특기병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병 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왜 제가 파일럿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냐면은, 일단은 이 항공기 손실은요, 추락한 기체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해요. 러시아는 현재 총 137대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이 중에 유인 고정익 항공기가 약 55대, 헬기가 36대, 나머지는 무인기예요. 그런데요, 이 러시아군은요, 파일럿 구출 체계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이런 러시아군의 특성상 추락한 파일럿 대부분을 잃었다고 가정하면요, 이 역시 굉장히 큰 손실이 났습니다. 이 파일럿 부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주특기에서는 기갑병과 그 다음에 포병, 파일럿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역시 절대 다수는 보병이겠죠.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대학생은 제외가 됐을까? 분명 예비군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러시아 대학생 중에 예비군이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을 제외한 건 아마도 사회 불안을 조금이나마 무마시키려는 그런 수작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정부의 잘못에 대한 시위의 중심은 항상 대학생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러시아는 대학생들조차 징집을 안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군사작전이 사회에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푸틴은 얘기했어요.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러시아군의 손실로 더 이상 전선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 군사작전이 아닌 전쟁으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러시아 국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푸틴 스스로 뒤집은 거죠. 그만큼 러시아군의 사정이 다급하고 실질적으로 러시아군의 손실이 막대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럼 러시아 국민들은 반발이 없을까요? 아, 반발 심하죠. 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뭐 반발이 엄청나게 심한데, 뭐 일부에서는 뭐 하루 만에 자원 입대 10,000명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일단 로이터 통신은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인권 변호사 파벨 치코프의 말을 비롯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주택 소유주 협회에 징병 서류 팩이 굉장히 빠르게 전달이 되고 있었대요. 그 다음에 모스크바의 의료진 또한 동원 명령을 받기 위해 일제히 소환장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 보고서 야전 의료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사는 한 2만 가까이 되고 한 6만 가까이 되는 병력이 뭐다? 부상자가 있다. 근데 이 러시아군이 전쟁 준비가 굉장히 안 돼 있었잖아요. 굉장히 안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야전 의료 시스템이라고 준비가 잘 되어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부상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의료 인력도 굉장히 부족했을 거예요. 또한 일부 러시아 업체들은요, 직원들한테 군복무 내역을 긴급히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 대기업은요,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모두가 아침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고 다음날 출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공고했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에서는요, 남자들이 소집 서류를 공부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리에서는 거의 7개월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갈등이 가장 크게 고조되는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하네요. 여러분 뭐 언론 보셔서 알겠지만 러시아에서 출발하는 편도 항공편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랐고요. 전투 연령의 남성들이 떠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발표 후 빠르게 이 항공표가 매진이 됐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완전히 거의 셧다운 됐죠. 그러니까 18세에서 65세 사이의 남성한테는 티켓을 안 팔아요. 이제 항공기 티켓을. 그리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통제도 하고 있습니다. 크루스크에서 모든 곳에 경찰이 저지선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모든 차량을 일일이 검색한대요. 그래서 남자가 운전하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자가 운전하면 짐칸, 그러니까 뒤에 트렁크를 열어보라고 한대요. 그리고 징병 장교들이 목격된 장소를 공유하기 위해 수요일에 만들어진 텔레그램 소셜 미디어 채널이 빠르게 13,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이거
공유하면서 야 어디 지금 징병관 나타났으니까 그걸로 가지 마라. 거기 애들 다 빠져 뭐 이런 거죠. 그런데요 분명 예비군을 동원한다고 했는데 파벨 치코프에 의하면요 전투 가능 인원을 목적으로 그냥 징집하는 분위기래요. 그러니까 30만 명이 아니라 전투 가능한 인원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 지금 징집하는 분위기래요. 익명을 요구하는 한 투자회사의 직원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마도 동원 대상이 아니겠지만 전쟁에 나갈 바엔 차라리 감옥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파벨 치코프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현재 러시아의 분위기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특기병과만 예비군을 동원하고 나머지는 그냥 복무 가능 인원을 무작위로 징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무튼 러시아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전국에서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38개 도시에서 1000여 명 이상이 시위를 하다 체포가 됐습니다. 러시아의 증시와 외환 시장도 지금 출렁이고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근데 이 와중에 또 푸틴이 핵 위협까지 네. 있다고. 네, 맞습니다. 이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러시아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거죠. 러시아는 침략 이후 크림반도를 포함하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한 상태입니다. 러시아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요, 러시아 정부는 23일에서 27일 사이에 지금 현재 점령한 곳 대부분, 뭐 헤르손, 루안스크, 그 다음에 도네츠크 지역하고 자포리자 일부 이런 지역에서 러시아와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점령지의 러시아계 주민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합병을 도모하는 거죠. 이거 언제 써먹은 방법이에요? 2014년에 써먹은 방법이죠. 그거 그대로 써먹는 겁니다, 지금. 이런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이크 설리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요, 러시아의 점령지 합병 주민투표를 두고 이런 주민투표는 조작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민투표는요, 푸틴의 핵 위협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원령을 발표한 날 푸틴이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나토에게 우리 러시아가 다양한 파괴 수단을 가지고 있고 나토 국가들보다 더 현대적인 일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나라의 영토 보존이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러시아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건 허세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답이 나오죠. 푸틴이 주민투표를 통해 점령지를 합병하면 러시아 영토에 대한 더 광범위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즉 러시아 영토가 된 점령지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주민투표에서 합병을 주민들이 찬성했으니까 이거 여긴 지금부터 누구 거? 러시아 거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러시아께 됐는데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서방 세계는 그걸 인정 안 할 거 아니에요. 특히 우크라이나는 뭐예요? 무슨 개소리 하지 말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저기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공격할 거야 라고 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공격 아마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 영토가 된 점령지를 공격당한 것은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당위성이 생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가는 거죠. 물론 핵은 공멸을 불러오기 때문에 섣부르게 쓸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요, 사실 협박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게 마련이에요. 더욱이 이게 푸틴이 지금 약간 좀 핀트가 나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건요, 한마디로 제가 볼 때 이제 푸틴이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오직 강경책만을 펴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푸틴은요, 전방위적으로 좌충우돌의 행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전략핵은 안 쏘겠죠. 뭐 가까운 곳이니까 전술핵 정도를 가지고 위협을 할 수 있고요. 최악의 상황은,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땅에다 전술핵을 쏘는 게 아니라 흑해 있죠. 흑해에다가 혹시나 전술핵을 바다에다 쏘지 않을까. 최악의 경우예요. 정말 최악의 경우. 푸틴이 핵가닥 해가지고. 바다에다 핵을 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근데 바다에다 핵을, 그러니까 전술핵 정도의 작은 폭발력을 가진 핵을 바다에다 써서 바다 속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요, 수압 때문에 이 폭발력이 거의 감쇄가 돼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어요. 물론 뭐 방사능 영향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별 영향은 없어요. 사실 별 영향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핵을 지금 너네 앞바다에 쐈다 이런 건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최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최악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푸틴 이게 지금 핀트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럼 도대체 푸틴은 무슨 생각인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동안 푸틴이 국민을 속여왔잖아요. 굉장히 속여왔잖아요. 지금 맨날 뭐 전쟁 우리가 잘하고 있다. 뭐 이거 특별 군사작전이니까 너네들 뭐 상관하지 말고 일상생활해라. 뭐 이딴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나마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을 전혀 체감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뭐야. 전쟁의 공포에 노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사람들 난리가 난 거지. 야, 나 나가자. 야, 뭐 무슨 전쟁이야. 내가 무슨 막 곳곳에서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푸틴도 동원령을 발표하자마자 이렇게 격렬한 반발이 있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요. 8월에 실시된 러시아 내 여론조사에서 푸틴은 무려 81%의 신뢰를 받았거든요. 물론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클렘린궁 입장과 반대되는 언론 보도를 차단했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상황을 알려주지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사실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거 다 차단하니까 뭐 이렇게 지지가 나왔고, 또 이게 여론조사 기관 역시 이거 친정부 기구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알 사람은 다 안단 말이에요. 사람이란 건 여러분, 당장은 자신한테 피해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근데 느닷없이 자신의 이익과 안위가 침범당하면 절대 좌시하지 않습니다. 절대 좌시하지 않아요. 특히 러시아가 혁명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이번 동원령 선포는요, 푸틴의 정치적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그러니까 2차 대전과 같은 그야말로 나치가 침략을 했기 때문에 나치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한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남의 나라를 침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베트남전 당시에 미국의 반전 분위기가 거의 흡사하거든요. 차이점이라면 뭐냐? 러시아는 어떤 국가? 독재 국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혀 예상치 못한 러시아의 내부 사정이 이번 전쟁을 또 다른 국면으로 몰아넣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야무지게 반격할 줄 몰랐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반격이 성공해서 점령지를 내줄지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다급해지니까 이렇게 동원령까지 발표하는 이런 내부 사정의 변화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한마디로 근데 이게 최악의 악수를 둬버린 거거든요. 푸틴이 과연 국민들의 저항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지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에 따라서 이 푸틴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진짜 생명까지도 자칫 끝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요, 반정부 시대의 규모가 커져서 경찰이 아닌 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요, 전 이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러시아 군과 경찰이 푸틴한테 맹목적으로 충성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럴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 뉴스에 푸틴이 체포되는 장면이 나오거나 뭐 그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러시아라고 사람이 없겠나?